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only three words.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 호텔에서 어저께부터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세 개를. One more.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다고 저보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도 되겠냐고. 예. 今回は 예, 이번에는 いいリー先生に 예, 招い 이용승 ていただきまして 교수님한테 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초대를 해주셨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今日の会合が 예, たく 오늘 さんの安全衛生に関する 예, 偉い方々が集まっておられて 예, 일본에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높으신 분들이 그 처음에 오셔갖고 너무 좀 깜짝 놀랐다고 하십니다. 熱心にこういえう議論をされていることについてえ敬意を表したいと 예, 思い 근데 ます。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정치가 그다음에 그 다른 내외분들도 그 재해 방지에 대한 그런 그 열기가 느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감명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조. こういう会議を 이런 日 세미나를 本でも 예, 開きたいなと 일본에서도 思いました。 반드시 자기가 뭐 개최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日本は 느꼈다. 負けているなとちょっと思いました。 오늘은 지금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완전히 한국에 지금 뒤처지고 있다라고 자기는 느껴. でも日本が負けているというのは 일본이 졌다라고 지고 있다라고 하는 多 거는 分 AI の世界がええもっと進化したら 예. そういうことではないと思います。 근데 한 가지 지금 오늘 그 주제에 걸린 그 AI라고 하는 거에 그 일본은 조금 그 좀 강점이 있답니다. 그거를 좀 하면 극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죠. その証拠に今日のこのプロシーディングですけどえ、すべてスマホで韓国語が日本語で分かりました。 예, すべてが分かる。 그 근거로 해갖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주제하신 그 쓴 그 모든 자료를 갖다가 그 스마트폰으로 해갖고 전부 다 통역을 그 번역한 걸 갖다가 어저께 다 봤답니다. 예, 또죠. ハングル語で한글로 デジタル化されたデータと日本語でデジタル化されたデータというのは相互に使える AI の世界では相互に利用できる世 오늘 界 그 になるだろ 주제에 う 그 と思います。 맞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재해 방지뿐만이 아니라 그 일본하고 그 한국의 그 언어라고 하는 것도 지금 AI로 커버가 됐다라고 지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だから負けないとかそういう世界ではなくてみんなで一緒に進めていくっていう世界になるんだと思い 근데 ます。 자기가 이제 진심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한국하고 일본의 그 강점을 살려서 둘이 힘을 합쳐갖고 그 재해 방지라고 하는 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죠. はい、で私は昨日の朝早く羽 자, 田を 어저께 東 아침에 京を立って 왔고요. 예. 昼にはこちらに着きまし 예, た。 그 점심 때 그 도착을 했는데 또죠. で昼休みこの辺を散歩した 그 んですけ 점심 때 ど 여기 쭉 한번 산책을 한번 했답니다. 또죠. 韓国の若い人たちが 자, みんな 한국의 그 젊은 분들이 コーヒーカップを 그 持って 커피 그 머그잔을 이렇게 들고 歩いてい 다니는데 るのはええたくさん見ました。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でその人たちの表情が 근데 이 あの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とっ 드렸는데 ても明るいという 그 のが 젊으신 분들의 그 인상이 얼굴이 楽しそうにしているというの 엄청나게 が 밝았다라고 すごい印象 그게 的で 일본에서는 した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상이었다라고 하는 걸 조금 느꼈다라고 하시고요. 또죠. 日本の若者より 일본의 韓 젊은 国の 사람들은 若者の方が楽しそうにしているのは 그 なぜな 모든 ん 게 でしょう。 한국 분들의 한국 젊은이들이 더 그 지금 뭐라 하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다라고 하는 걸 그 받았다라고 하고요. 또죠. リー先生に聞くと 예, 이 선생님한테 지금 확인을 어저께 韓 여쭤봤는데 国の若者もストレスがたくさんあるんだという 근데 ことで 한국의 す。 그 의외로 그 젊은 사람들도 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또죠. 日本の若者も 예 ストレス 일본의 がたくさんある 예, と思い 젊은 ます。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요. で今安全の問題がメインですけれ 예, ども、 오늘은 안전에 대한 これ 얘기를 から 하고 は 싶은데 その労働衛生ストレスをどう克服していくかというのも 근데 양국에 있어서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最終的には AI とか、そういうものも活用してなくしていくというこ 최종적으로 とが 오늘의 必要なん 주제인 だと思います。 AI라고 하는 걸 갖다가 뭐 인용을 해갖고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で
今日の通訳をチェ 자, さん 오늘의 私の後輩の 저를 チェさん 지금 が 얘기를 하고 務めて 있는데 くれます。 그 최상은 지금 최는 자기 후배라고 연구소의 후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チェさんのいいところは私が話すよりも彼の話す内容の方が受けるということです。 저의 그 칭찬을 해갖고 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 彼はそういう意味で AI より優れている。 최라고 하는 사람은 그 AI라고 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지 않을까라고 자기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それはなぜかというと、多分文化的な背景と 왜 그 얘기를 하냐면 皆さんの気持ちが分かるんだ 그 と思う。 문화라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그 발표를 할 때 도저 それはなかなか AI にはできないこと 그 で、 문화라고 하는 거 백그라운드를 놓고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건 AI는 안 될 거다라고. 文化的な背景と人の気持ちが分かるという 사람의 こ 그 と 기분이라고 は、 하는 걸 しばらく 놓고 は人 그 間の方 번역이라고 が勝 한다라고 ってい 하는 るんだ 거는 と思います。 아직까지는 그 인간이 그 AI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답니다. 또죠. はい、ちょっと前置きが長くなって 자, 時間が 앞에 押 그 してると思うの 서론이 で 조금 길어졌는데 그 바로 들어가겠다고 하십니다. 入りたいと思います。プレゼンテーションに入りたいと思います。私は先ほど申し上げた紹介にあったように仮設機材 원래 足 지금 場の関 현재는 係 가설 の 공업 장을 하고 있고요. 大変小さな団体、そこで DX、AI も活用する DX라고 한다든지 AI라고 하는 거를 지금 활용을 해서 ことをチャレンジしています。 지금 트라이하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それ 산업 について 현장에. も後でちょっとお話したいと思います。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시고요. 또죠. これは日本の 이것은 死 일본의 亡災害のデータ 그 人数、死亡者数、横軸 사망자 は年です。 수고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昨年、全産業で725人の方、25人の方が亡くな 작년 建設業で212人の方が、 건설업이 未だ 212 に 명. 亡くなっているという、亡くなっているという現状 근데 で、 그 最終 주의하시는 的 거는 な確定値はこの値から少しずれます。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このグラフ 자, 이 は 그래프는 死亡災害、死亡者数と 사망자 수하고 建設投資額 건설 투자액이라고 하는 거를 で見たも 거를 のです。これで見ると、 이걸 보면은요. ここで大きく下がっているところ 갑자기 があり 뚝 ます。 떨어져 있는 거 先生法ができた 일본의 時 그 です。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大きく下がっている 또 時 한 があ 번 り 여기 ます。 지금 두 번째 그 떨어진 경우가 때가 있는데 こ 또죠. れはゼネコンに対するゼネコン元請けに対する規制を厳し 일본의 く 그 대기업, 그 건설업의 대기업에 대한 그 규제 元請けに対する規制と元請けが出すその大規模な工事についての審査を厳 원청이 しくした。 하는 그 하청이 아니라 원청 한 이유다라고 생각하고요. 先ほどのようにこれは 첫 번째는 이제 그 규제가 그 첫 번째 거는 규제를 갖다가 강화했을 때 그 떨어진 그 통계고 또죠. それから日本の投資額 지금 예. それから災害が、投資額を減るととも 그 이쪽 그래프에 조금 그 투자액이 줄어들었을 때 사망자 수도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ようになっている 10년을 보면은 요런데 これを拡大してみ 그걸 ると 확대를 했습니다. 그 約10年間に 10년에 4割ほど減ってい 한 る 40%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됐고요. 大きく減っている状況。個人的な見解ですけれど 그 も、 자기 본인의 그냥 그 리스크 사견인데 어세스먼트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けれども、 그 법은 아니고 의무 정도인데 やっぱり
気持ちが変わってきた、 그걸로 인해서 아마 그 마인드 체인지가 된 것 같다라고 それ 하고요. から、労働安全性マネジメントシステムという仕組みを 이제 노동안전 그 위생에 대한 그 어떤 관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현장에도 도입이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それからAI とか DX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その会があって、 그 덕분에 일본에서는 これは 13년인 것 같죠. 2023年のデータによると、イギリスとの間の差が縮まってきている。 까지 좀 줄어들었고요. これは各国で統計の仕方が皆さん違うので 주의할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각국의 그 통계를 분석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도죠. ただ 보시라고 한답니다. 例えば日本の場合は 일본에서는 交通災害も入っている 이게 ので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交通 있고요. 災害を 교통사고 るので 그걸 사망자가 25명인데요. 25人を引くと 25명을 빼면은 1.9倍にイギリスとの差がなる。 2.3에서 1.9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問題はイギリスがだいたい 1.9 ぐらいで 1.9 ぐらいで下げ 1.9 정도로 지금 되고 있고요. なかなかこれから下がっていない状況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영국도 그렇다라고 하고요. 또죠. で日本で今一番問題となっているの 일본에서 が 지금 문제가 있는 人手 거는 不足ですね。 그 작업자 부족이라고 하고요. 高齢化が進むとともに 고령자가 진행을 하고 若者がなかなか入ってこ 젊은 ない。 사람들이 지금 안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皆さん建設業に入りたいと思いますか？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 건설업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까?라고 젊은 분들한테 여쭤보는 것 같고요. 예. 韓国の状況は分かりませんけど、日本は 한국의 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この人手不足に対応するために もっ 그 とその給与を上げて 유감스럽지만 그 월급을 올린다든지 その労働条件を 노동 良くしていく 조건을 という 그 こと 지금 が必 개량을 要 하고 だと 있답니다. 言われています。 그 젊은 친구들을 이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で今年の4月から 올해 그 4월인지 7월인지 제가 잘못 残業時間の 들었는데 規制が始まって 4월이네요. 4월에 그 잔업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 갖다가 이제 제한을 뒀답니다. 建設業でも完全 건설업에서도 週休2日制を目指しています。 그 일주일에 2번 쉴 수 있는 그 방향을 지금 잡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도죠. これは労働者のエイジング高 노동자의 齢化の 나이 様子を示したもの 건설업에 です。 있어서의 노동자의 나이에 대한 그래프고요. 55年齢55を超えた方が約 40% 近くいる。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55세 이상이 된 분들이 한 40%를 갖다가 지금 보이고요. 29歳以下は 한 29세 정도 되는 게 10% 한 10% ぐら 정도밖에 いしかいないと 안 いう状 된다라고 況 합니다. です。これを変えたいという 자, のが 이거를 日本 변화를 하고 政府 싶다라고 지금 그 일본 建設業 정부는 界 하고 の 있고요. 願いです。で今日本は 3K これ日本語ですけど 일본에서는 그 3K라고 한답니다. 여기 주의하는 거는 이게 발음이 그 일본어에 대한 발음이라고 한답니다. 3K라고 하는 건요. 예. それを新しいニュー 4K、4K に変え 그 たいという 새로운 그 4K라고 하는 걸로 지금 바꾼다라고 한답니다. 給料が良くて 예. 休めて希望があってかっこいいという 예. 3K라고 스코시마테 오네가시마스. 또 3K라고 하는 게 그 어렵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그 더럽다라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를 신유 4K라고 그래 갖고 급여를 좋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휴가를 많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멋있다라고 하는 이런 걸로 지금 마인드 체인지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죠. はい。でこれは이것은 先ほどのその働き方改革の 그 실질적으로 그 총리를 그 선두를 두고 建設業では 건설업에 5年間の猶予があって 5년 안에 今年の4月から規制が始まってます。 지금 5년의 그 유예 기간은 있는데 그 바꾼다라고 한답니다. 또죠. これは 자, 이거는 もう一つの問題は 일본의 또 하나 문제는 労働生産性の問 여러분 題です。 아시는 것처럼 생산성이라고 하는데요. これは労働者が一人当たり 노동자가 1 한 時間 명이 でどれ 한 だけ稼い 시간에 でいるかとい 그 う 어느 정도의 그 이익을 갖다가 이제 받는지 그 그치라와- 발생을 하는지 こちらはイエンで 그 돈이고요. こちらは年ですけれども 이쪽이
コンストラクション、建設では3100円 3,100엔 정도밖에 그 건설업에서는 그 못 받는다고 합니다. 製造業では 제조업에서는 5800円1時間に稼いで 5,800엔 いると、 정도를 발생을 시키는데 건설업은 한 3,000 얼마밖에 못 생기. 約2倍近い 거의 2배 정도의. 建設業の生産性が悪いということです。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생산성이 다른 거에 비해서 건설 쪽에서는 지금 그 でこれは 안 좋다라고 하고요. 建設業、 이거는 それぞれの業界が 각각의 그 R&D に 기업에 どれだけ投資しているかという 그 グラフで R&D す。 그 연구하고 개발에 그 얼마큼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これは建 보여드리는데 設業ですけれども、 맨 建設業が 오른쪽이 그 건설업이라고 합니다. 非常に低いと。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 낮은 숫자가라고 하고요. 또죠. でも日本のその大手のスーパーゼネコンと言われるところ 자, は 일본의 그 아주 큰 기업 대기업은 最近その AI とか DX に関して AI라든지 DX라고 하는 거를 10ビリオン約100億円年間で投資してい 1년에 る 100억 정도씩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방향을 틀었다라고 하고요. ところ 또죠. もあります。これがその政府の方針で 이게 그 정부의 그 방향이고 2025年までに生産性を 20% 上げたいと。 2025년까지 생산성 아까 말씀드린 걸로 20%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합니다. これは国交省が示している図ですけれども、 국토교통성이 그 지금 발표한 내용이고요. 省力化とその 그다음 日数を減らすことによってでも生産性は上がるということを 몇 目指してい 가지가 ます。 있는데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설 현장에서 생산성을 지금 그 20% 그 어플을 그 뭐라 그러죠? 그 상승을 시키자라고 하는 게 타깃이고요. その時に安全性の向上も必要だということ 근데 です。 그것뿐만이 아니라 양면성으로 해갖고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조금 높여야 된다라고 하시고요. 그죠? これは国交省が出しているプリズムという 또 그 교통성이 지금 그 발표하는 그 프리즘이라고 하는 거고요. これで政府が100億円の毎年補助をして 이것도 그 기업에 대해서 지금 그 현장에 그 100억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 정부에서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한답니다. AI とか IoT を使った IO라고 하는 技術 거를 を 기술을 実際に実証してい 실제 く、実際に使うことを推奨してい 실제 ます。 사용하는 것 갖다가 지금 추천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죠. これはその国交省が示しているそ 또 の 하나의 그 オート 하나의 メーションとリモート 방향을 リゼーションです。 정해지고 遠隔操作と自動化。 이제 뭐라 하죠? 원격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동화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詳しく話しませんけれども、 오늘 시간이 조금 まあ 많이 リモート 부족한 것 で 같아갖고 그 できると。 자세한 건 잘 못했는데 これ自分の家からも 예 この建設機械をコントロールできる。 예를 들어서 자기 그 집에서도 건설 기계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AI がプロセスとか、セーフティー AI라고 を 하는 コン 것이 トロールする。 프로세스를 뭐 컨트롤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진행을 시킬 수 있고 こういうものを目指しています。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그 타겟을 놓고 있고요. これを考えると、一世代昔は 자 옛날을 생각을 生 하면은 産性と安全性 그 は 생산성이라고 한다든지 안전성이라고 ト 하는 レー 거는 ドオフだったと。 대립을 했다라고 한답니다. どちらかをやるとどちらかが 어떤 劣る 한쪽을 선택을 하면 한쪽이 반드시 안 좋아지는 그런 거였었는데 それ 그죠? から少し前までは 근데 両 그한 方を 몇십 년 전을 보면 別々に追求する時代。 그 두 개를 갖다가 나눠서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마인드였다고 한답니다. 그죠? これからは 근데 生 아시는 産性 것처럼 と 앞으로는 安全性を 그 両方 생산성이라고 한다든지 안전성이라고 하는 거를 両方を 그 同 두 時 개를 に追 같이 求する時代。 동시에 그 끌고 나가는 시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国交省、日本ではその建設関係の国交省と厚生労働省がタッグを組んで進まなければいけない状況 그런 にな 걸로 っている。 보면은 그 일본에서도의 그런 하나의 정부 기관이만 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성하고 후생노동성이 지금 같이 힘을 합쳐갖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죠. これは厚生労働省が5年ごとに立てている計 자 画 이번에 の中 후생노동성의 그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この中で AI とか DX を推進するということが明記されています。 14차 지금 그
방지 계획인데 그 안에 DX하고 AI라고 하는 걸 추진을 해라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これは5年ごとの計画ですが、 5년의 그 계획을 하는데 1年ごとに検証するということで、 지금 1년마다 이거를 갖다 잘 되고 있는지를 검증을 하는데 私がその検証委員の 자기가 지금 委員長を務めてい 그 ます。 검증의 그 지금 자기가 그 좌장이라고 한답니다. 위원장이라고 하고요. 또죠. この中では政府がやることと 자, 各 이 안에서는 企業がやることが書 정부가 か 해야 れて 되는 ますけれ 거하고 ども、 기업이 하는 게 완전히 틀린데 企業ができることって限られてい 기업이 る。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特に私が所属している仮設足場の団体の中小企業にはできない。 근데 기업이 되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한답니다. 또죠. その場合、私どものような団体が個人に代わって、個々の企業に代わって、安全について推進するという。 기업 하나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기업이 이제 뭉쳐갖고 하나를 그 어떤 걸 제안을 한답니다. 같이 움직여갖고요. 또죠. この中で私どもがやっているのは、 자기가 지금 요새 그 상당히 지금 그 흥미를 갖고 있는 게 8D ビムと言ってます 여러분 が、 아세요? 그 빔이라고 있습니다라고 빔은 하고요. 브리딩 빔이라고 하는 건 인포메이션 빌드 모델링입니다. 인포메이션 그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2D はまあ2次 2D라고 하는 元、 거 3D は 2차원, 時間の 3차원 軸、 예, と立体、 입체적으로 3D라고 하죠. 4D 그다음에 は時間 4D라고 軸。 한다든지 뭐 で 시간 8D で 네, 初めて 지금 8D라고 헬스. 하는 게 나왔고 8D라고 하는 게 세이프티하고 헬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또죠. 私どもの会員はこういうビムを使って足場を設計する。 지금 자기가 지금 가장 그 핵심적으로 하는 거는 그런 그 빔이라고 하는 걸 갖고 그 비계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저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설치를 한답니다. リスクポイントが出ていると。 저걸 보면은 그 어디가 위험한지를 갖다가 바로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죠. このビムで設計した足場の中で 그 빔으로 그 설계한 그 비계를 놓고 メタバースの世界で 여러분 아시죠? 그 메타바스라고 こ 하는 の 게 人が 있는데 アバターとなって 예, 入 그 って 메타바스를 놓고 아바타라고 하는 그거를 사용을 해서 足場をチェックし 예, て 아시바를 실질적으로 그 足場を修正す 검색을 る。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한다라고 ま 합니다. さにその作る前に、ここでチェック全てをチェックして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입을 하기 다다시- 전에 여기서 그 위험성을 正しい足場にする。 예, 그 파악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정확한 그 문제 없는 그걸 현장에다 도입을 하고요. その足場に基づいて 예. リース屋さんに発注してその数がちゃんと現場に来るようになると。 그 다음에 이제 발주를 하고 그 현장에서도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사용을 한다라고 한답니다. こういうことをすることによって足場屋 이런 さん 거를 にも 사용을 했을 때 設計の費用が入ってくるというのを目指していま 예, す。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안전성도 조금 떨어지고 안전성도 올라가고 그다음 위험성도 이제 떨어진다라고 한. 예. これは最近日本で 일본에서 지금 그 꽤 그 뭐라 그러죠? 昨年経った303メートルの330メートルの 330m의 꽤 큰 그 빌딩인데요. 예. そこではスマートコントローラーといってスマート 하나의 방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스마트 센터라고 하는 그 방이 있는데 55インチのディスプレイが 55인치의 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36台 그 한 36개가 있고요. あって例えばこれクレーンの 자 操作 크레인이라고 を 하는 걸 갖다 조작을 하는 거를 컨트롤을 시다리. 화면을 보고 있고요. あとはその 그 エレベーターを使って荷 엘리베이터를 物 사용을 해갖고 を 하고 있는 この 그 建設 현장이 資材を 있는데 上げるというのもコントロールしている。 그쪽 컨트롤에 그 스마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다 보고 마- 있고 그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このそれぞれの階の状況もええこの 그 画像で 330층에 있는 모든 그確認できる 층들을 갖다가 전부 다 지금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또죠. こういうこととそれからそ 이런 の 거 하고 これはその清水建設が使って 시미즈 いる 건설이라고 하는 ロボッ 대기업에서 ト 하고 ですね。 있는데 いろんな 로봇 例えばキャリアロボットと 이런 か 캐리아라 로봇이라고 溶 한다든지 接ロボット、ウェルダーロボットとか저는 こういうものを使 그 ってい 기기에 る。 지금 그 명칭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죠. これが実際に使われたロボ 실질적으로 ット 현장에서 です 지금 그 AI DX를 こ 갖다 れ 활용을 が 하는 実際 거고요. に使われたウェルディン 실질적으로 グ 그 ロボット 아즈바 빌 건설에서 지금 하는 거에 こ 저렇게 の 있고요. 他吹き付けロボットとかええいくつかのロボットが使われました。 또 하나 요새 하는 건 이렇게 뭐죠?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지금 그 부착시키는 것도 아마 그 저런 걸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죠. 世界のビルと比較すると 자 さっき 세계적인 그 빌딩하고 좀 비교를 한번 こ 해보는데 れはイギリスの 자 왼쪽에 있는 게 영국의 ザ・シャードと 더 いう 샤도라고 하는 310メートルのビルです。 310m의 그 빌딩이고요. これと比べると 자 그거하고 좀 비교를 ト 하면은 ータルフロアちょっと見づらいですけれど、その 이 面積 책상에서 が 잘 안 보이지만 5.6倍こちらの方が
그 면적만 보면은 그 오른쪽에 일본 게 더 큰데 그 6점 뭐가 큰데요. 도저. でも 근데 この施工期間は 그 同じ4年です。 공사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4년밖에 안 걸렸다라고 한답니다. ただコロナとかえ資材の高騰 근데 여러분 아시는 ウクライナの 것처럼 ウクライナの 그 問題とか 코로나라고 が 하는 거라든지 우크라이 전쟁으로 인해서 実際には3年間で経っていると。 아마 4년도 더 단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자기는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それを考慮すると 그걸 갖다가 그 고려를 この 하면 シャードと比べて 그 この 영국의 麻布台 빌딩 ヒルズは 을 8倍 놨을 の 때 8倍の効率で立っている。 그 자기는 지금 그 일본계 그 한 8배 정도의 그 효율성을 그 갖고 아마 건설이 됐다라고 확신을 한다라고 하고요. 또죠. これは多分こういうものを使った効果だと思いますが、 여러 가지 こ 그 の AI라든지 DX를 갖다 사용한 뭐 효과라고 그 얘기를 생각하고 있고요. 10年間でこれだけ 10年 進歩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일본도 지금 그 최근 10년에 이렇게 지금 발전을 한 거라고 합니다. 또죠. これことを考えると 자 이런 걸 보면 アナログデータ私どもは 아날로그라고 하는 リ 데이터를 アルの世界にいますけれども、 우리 옛날에 이렇게 そ 사용을 れをデ 했었는데 ジタル化する 이제 디지털을 デジタル化をど 만들어서 んどんしていくことによっえて、それを使って 그거를 최종적으로는 安全 사용을 衛 해서 生が AI 進化す DX로 るんだ 해서 と 그 思います。 안전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그 더 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デジタル化することによって、デジタル安全衛生も世界共通のものになるんだと思います。 디지털이라고 하는 걸로 대해서 아마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공용되는 그런 안전성을 가진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皆さんも言っていると思いますけ 여러분 ど、 오늘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このデジタルデ 하셨는데 ータを 디지털이라고 하는 充 걸 実させることがまず 그거를 初めにある。 먼저 그 좋은 데이터를 모으는 거가 중요하고 AI とか DX に 그거를 任せて 베이스로 해서 AI라든지 DX로 新しい 활용을 하고요. バリューとかナレッジ、 그러면 新しい 그 知識を 새로운 밸류가 得 그 るという 탄생을 こと 하고 が大事だと思います。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답니다. これは企業でええ閉じる場合、セキュリティの関係から企業でも閉じたり、団体で閉じたり、 기업만 그거를 하는 全体 경우도 で使うと 있겠지만 いうのがあると思います。ええいずれにしてもこういう活用がこれからのAI と DX の活用になると思います。 앞으로의 방향을 보면 반드시 A라든지 DX라고 하는 거를 같이 공유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죠? ちょっと時間も押していると思うので、 오늘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答えたいと 해가지고 思いま 조금 す。 빨리 자기가 움직였는데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죠? 一番目がデジタル化することによって 디지털을 어떻게 잘하냐라고 하는 게 AI と DX で活用す 가장 るというの 중요하고 が 그거를 사용을 해서 AI하고 필수다로. DX를 갖다 활용하는 거가 필수라고 하고요. 生産性と安全性は 생산성하고 안전성을 両方 두 同時に 개를 같이 求めるべきだ。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요. あとは次3番目は建設業というのは 건설업이라고 하는 거, 国を支えるええ基幹産業です。 그 건설업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는 전 나라 전체를 갖다가 그 기둥이 되는 산업이라고 한답니다. その中でえメンバー発注者がえだけが儲ける 발주자 とか、 어, その土地の建設業 발주자 界だけ 그다음에 が 그 儲け 땅을 ると 가지고 있는 か、 사람이라든지 でそういうことではなくて、 그런 사람들 개별적인 그런 안전 全 대책이라든지 ての 움직임이 方 아니고 が利益を得ると。 모든 사람이 그 안전을 그래서 해피한 그런 사회가 全てのその全ての方が利益を得て、最終的には国民その 최종적으로는 インフラを使うのは国民ですから、 최종적으로는 いいものを使えるという 그거를 사용을 の 하고 を 빌딩을 사용을 하고 하는 게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을 建設業はサステナブル、持続可能でなくてはならない。 나로도 그걸 보면은 건설업은 단발이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그거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그죠? 今建設業は大きく変わるところで、 일본의 건설업은 지금 리본이라 그래갖고요. 私の気持 다시 ちですけ 지금 ど、新しく生まれ変わりつつあるんだと思います。 다시 지금 새로운 그런 개혁이 지금 그 일본에서 지금 방향을 틀었고요. 또죠. 日本は 일본에서는 今厳しいその法律罰則がない。 그 법에 한국처럼 그런 나가데 아주 그 엄격한 법이 좀 없답니다. 災 그죠? 害を減らしています。
예. 災害を減らす努力をしてます。 예, 근데 그 노력은 하고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못 쫓아가고 있고요. でも 그죠? やっぱり厳しい法律も多分必要なんだと思 예, う。 근데 이제 한국을 봤을 때 그 엄격하고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도 좀 필수지 않을까라고 자기 느끼고 있는데, 그죠? 厳しい法律 그 と 법, 自律 그 엄격한 自 법이 律的な活動、まあ、 예 両方があるべきだ 예. と思います。 근데 오늘 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자기가 생략을 하지만 그 어려운 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반드시 그 자율적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그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고요. そういう意 또 味で韓国の 그런 거 봤을 때 重大災 한국에서의 害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거를 これがうまくこの機能することを祈ってます。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그 한국의 중대처벌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흥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효과가 있기를 기대를 한답니다. 또죠. それから最後ですけど、ええこのようなシンポジウムを通じ 예, て 마지막인데 이런 심포지움을 世界 통해서 世界のこの協力関係が安全衛生に関する協力関係ができれば 한국뿐 일본뿐만이 아니라 그 세계적으로 어떤 그 좋은 그 상호 교력 그 협력하는 관계가 그 구축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그 마치겠다고 하십니다. それで、 예. 労働災害 네, が減るということを 노동재해가 祈り 최종적으로는 ます。 줄어들기를 기원한다라고 하십니다.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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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한성대학교 박두용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은 한국산업보건학회장, 국제산업위생학회 회장, 아시아산업위생네트워크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14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성대학교 대학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두용입니다. 시간상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AI에 관련된 것보다도 많은 AI 전문가들께서 AI는 지금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결합된 사례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근에 지금 가장 핫하게 나온 그 이슈가 자율안전보건관리 그리고 위험성 평가라고 얘기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당연히 이제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AI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는 아까 일본이나 그 싱가포르에서 보여준 것처럼 뭐 줄어들고는 있는데 뭐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 150명 정도 줄었고 이명박 정부 때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 상당히 줄었는데 이건 완전히 세월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발생일별로 분석해 보면 거의 세월호 때 170명 정도 1년에 줄었는데 다시 올라가서 이게 에버리지 아웃된 보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망자에 초점을 맞추고 좀 줄어들다가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코비드19가 돼서 뭐 좀 이제 이렇게 스테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간 실제 발생일 데이터를 최근에 분석을 해보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유는 뭐 역시 굉장히 높은 산재인 것 같습니다. 뭐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망 데이터를 보면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도 2배 내지 한 뭐 2배 이상 되는 재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야스오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데이터 보면 한 720명 정도가 2023년도에 사망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발생하는 걸로 보면 750에서 한 800명 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로 보면 한 2.5배, 뭐 근로자 수로 봐도 한 2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의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한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하나 들어와서 영향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규제 또는 자가규율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뭐 위험성 평가 이게 지금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왔지만 다른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법 체계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듣고 계신 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도에 들어와 있고 그 밑에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중대재해처벌법 영어로 이제 보통 사파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게 2021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2022년도에 시행이 돼서 되어 있습니다. 뭐 메인 타겟은 CEO고 그리고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이 CEO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최소 형량이
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니까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형법이나 형법 체계나 다른 나라의 법 체계하고 비교하더라도 뭐 가장 강한 그 처벌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산재가 지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잘 안 떨어지는 것, 다른 나라에서 비해 높은 것, 그리고 이제 최근에 노동부가 그걸 막 더 줄이기 위해서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또는 다른 복지 수준, 복지 지표 이런 지표하고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은 비이상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사망자가 한 600명 이하, 500명 이하로 가는 것이 다른 지표하고 비교해 볼 때 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굉장히 강력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하고 있지만 사실은 처벌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주장도 사실 이제 맞는 것이 특히 사망재의 대부분, 재해의 대부분이 50인 이하의 사업장이고 50인 이하 사업장은 CEO를 처벌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사실 아닐 수도 있어서 뭐 그 논리적으로 보면 자율 규제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규제의 스펙트럼 측면에서 보면 규제는 보통 1형, 2형, 3형, 4형. 1형과 2형은 사전 규제, 3형과 4형은 성과 기반 규제 또는 이제 사후 규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1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뭐 성면 금지. 뭐 딱 보면 아주 무수히 하는 거죠. 2형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입니다. 기술 기준형으로 사전에 디스크립티브 해놓고 그걸 지키게 하는 것. 3형은 이게 위험성 평가입니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리스크 베이스드 해서 위험성 평가한 다음에 위험이 높으면 적절하게 관리해라. 4형은 사후 처벌이죠. 강력히 처벌하는 것. 그래서 현재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 다 타입 2.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아주 상세하게 정해놓고 그건 다 지켜야 되는 것. 뭐 그거에 해당되면 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위험이 있든 없든. 작업환경 측정 대상으로 화학물질 리스트돼 있고 그 화학물질 쓰면 우리 사업장에서는 노출 기준이 이해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별 문제가 없어도 측정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1형과 2형은 사실 이게 규제에 의해서 명령 통제형 규제라고 커맨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 정해놓고 이건 누가 정하냐면 이게 노동부에서 정하죠. 정부에서 정하죠. 정부에서 정하게 되고 정부에서 이미 정해놓은 것은 전문가가 들어가서 여기는 안 해도 된다. 안 통하죠. 해야죠. 여기는 필요 없다. 필요 없지 않죠. 해야죠. 안 하면 걸리죠. 이게 이제 1형과 2형의 기본이었죠. 3형과 4형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위험성 평가해서 위험이 별 문제 없다. 내가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 또는 전문가가 판단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해도 되죠, 사실은. 이게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매니지먼트고 사실 이게 우리가 뭐 가야 될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그 사업장에 지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패턴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위험성 평가나 이거를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 굉장히 어려워서 여기 지금 발표는 여기다 넣지는 않았지만 발표를 사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이게 1월 얼마 전에 있었던 인천제철에 있었던 사망 사고입니다. 질식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인천 아시다시피 이 현대제철은 사망 사고에 대해서 거의 노이로제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전에 당진제철에서 5명이 아르곤 중독으로 사망을 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뭐 페널티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개선 조치를 했고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의 정도의 밀폐 공간 그 안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밀폐 공간은 아시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매우 상세하게 이런 장소를 이해하고 여기 이렇게 되고 정해져 있고 이런 장소가 밀폐 공간이라고 리스트업이 돼 있습니다. 별표 18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 갖고 18번까지 돼 있습니다. 11번을 보면 침전조, 정화조, 뭐 오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의 산업보건과에 들어오는 유권 해석의 질의가 절반이 이게 밀폐공간이 아니냐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장에서 사진 찍어서 노동부에 보냅니다. 이게 밀폐공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노동부에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법을 쭉 나열한 다음에 잘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가 이 사업장의 모식도입니다. 이건 뭐 제가 그 전화 받은 거나 그다음에 소방이 출동한 거 그리고 신문에 단 기사를 종합해 보면 그리고 뭐 인천제철 제가 예전에 가봤으니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위에가 지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고 밑에가 폐수가 있습니다. 이 폐수를 빼내고 나면 사람이 들어가서 슬러지도 제거하고 이렇게 작업합니다. 이게 당연히 밀폐 공간이죠. 여기는 뭐 이유를 불문하고 아마 밀폐 공간이라고 다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밀폐공간인데 여기 위에는 밀폐공간이야. 여기는 문도 있고 후드도 있고 창문도 있고 사람이 그냥 평소에 들라닥거리는 곳입니다. 이게 밀폐공간이냐?
현행 법상으로 보면 이게 밀폐 공간으로 분류 안 할 겁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한 보면 이런 공간이거든요. 여기 지금 사고 난 데를 보면 여기가 이게 유유 시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2개월 동안 한 1년 정도 사용하지 않다가 이제 이걸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청소하는 거였습니다. 즉 뭐냐면 이 밀폐 공간에 있었던 폐수를 다른 비피트로 옮기는 한 100m 떨어지는 비피트로 옮기는 작업이었고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이 폐수를 퍼내서 옆으로 옮기는 거죠. 비피트로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한 1년 정도 가까이 두면 이게 썩죠. 썩으면 H2S 가스가 나온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H2S 가스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서서히 발생하게 되면 과포화 상태로 녹아 있습니다. 마치 사이다에 CO2가 녹아 있는 것처럼 건드리면 가스처럼 푹 올라오는 거죠. 이게 문헌에 의하면 한 10mg 정도 1리터의 폐수당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추정을 해보건대 8에서 9 정도 밀리그램이 녹아 있지 않았었을까로 추정이 됩니다. 이걸 펌핑 인 할 때는 호스를 넣고 빼니까 탱크에 넣고 여기 뭐 7, 8명이 작업을 했는데 바깥에서 기다리고 그냥 다 이게 퍼질 때까지. 그리고 이제 비피트로 이동해서 호스를 집어넣고 펌핑 아웃을 하죠. 여기다 퍼붓는 거죠. 이때 가스가 쭉 올라올 겁니다. 이 BPT에 쌓여있던 가스 올라오고 APT에서 포온 이 폐수도 펌핑 아웃하는 동안 마치 사이다를 컵에다 따를 때 가스가 올라오듯이 올라올 거고 이 올라오는 걸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500ppm, 많으면 한 1500ppm까지 국소적으로 농도가 올라갈 겁니다. 500ppm 이상이면 사망 가능합니다. 사망했죠. 3명이 쓰러졌는데 그중에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딱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중대재해처벌 대상이죠, 당연히 사업장에. 그런데 사업장에서 이걸 밀폐 공간으로 분류 안 하고 작업을 한 겁니다. 밀폐 공간으로 분류 안 하면 어떻게 작업하냐? 아무렇지도 않게 작업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밀폐 공간일 경우는 다 측정해야 되고 환기해야 되고 보호구 다 써야 되고 어마어마한 작업을 합니다. 1이냐 0이냐 이게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지금 이 공간이거든요. 이 사진이. 그러니까 이 위에서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저 밑에 폐수가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 그 사진입니다. 신문에 난 사진이고. 그런데 이게 사건이 딱 터지니까 밀폐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업장에서 밀폐공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게 밀폐공간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위험성 평가 해봤냐 너희가. 이게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 재봤냐 그러면. 안 했잖아요. 왜? 밀폐공간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밀폐공간으로 분류 안 합니다. 이게 밀폐공간으로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작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죄송합니다. 밀폐공간으로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작업이 3일은 더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한나절이면 끝날 작업이 이게 밀폐공간이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사전 허가 받아야죠. 와서 재야죠. 환기해야죠. 시설 갖다 놔야죠. 트레이닝 시켜야죠. 그다음에 허가소에서 다 체크해야죠. 그리고 할 때마다 작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 날 다시 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3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업체, 이 전문업체거든요. 전문업체에서는 법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밀폐공간 아니라고 분류하고 싶어합니다. 이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공단을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 많은 사업장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협력업체들을 만나고 있는데 협력업체의 일반적인 마인셋입니다. 가능하면 아니었으면 좋겠죠. 여기 운영부서 허가를 내준 운영부서도 어떠냐? 밀폐공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밀폐공간이면 일일이 나가봐야 돼. 현장에 나가고 체크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밀폐공간이 아니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부서가 없었어요. 이 사건이 나고도. 안전부서는 어떠냐? 안전부서도 이게 밀폐공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자기 책임이 있거든요. 밀폐공간이면. 나가봐야 되고. 아마 현업에 계시는 분은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고 나면 이제는 못 빠져나갑니다. 예전 같았으면 밀폐공간으로 분류가 안 됐었으니까 그냥 과실 정도로 처리가 될 겁니다. 이제 안 되죠. 왜? 여기를 위험성 평가를 해봤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리고 사망사고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제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현재 이게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느냐? 아직 이 사명에 대한 경험이 없거든요. 위험성 평가를 하라 그러면 다 물어봐요. 위험성 평가를 어디를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누가 해야 되느냐? 어떤 표에서 해야 되느냐? 결국 이 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서류를 잔뜩 남겨놔야 되고 서류 위험성 평가 다 했다. 안 통하거든요. 그래도 필요한 데를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 위험성 평가인데 지금은 위험성 평가를 강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필요 없는 데이터를 더 만들어내요. 그래서 작년도보다 20%를 높여야 돼요. 위험성 평가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불필요한 것까지 위험성 평가를 막 만들어서 뭐 여기는 물기가 좀 있으니까 넘어져서 쓰러질 염려가 있으니까 물기를 깨끗이 닦아야 된다. 이런 걸 막 만들어내죠. 이게 다시 이 형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와도 사실은 지금 기대만큼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보면
왜 그 효과가 안 나타나느냐? 중대재해처벌법이 두려워는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두려우면 거기에 맞게 어떻게 사고를 갖다 막을 것인가 하는 것까지 같이 가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그냥 처벌만 강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스몰 앤 미디움 사이즈 엔터프라이즈도 더 그렇고 여기는 아까 보시다시피 대기업이 있잖아요. 대기업이 안 줄어들거든요. 50인 미만이 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정상화시키려면 이거를 이로 가도록 해야 된다. 결국은 정책이 이거와 맞아야 되고 사업장이 이거 마찬가지로 가도록 조율을 제대로 시키거나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만들어야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에서 이 AI가 왜 나오느냐? 이 AI가 이게 AI가 나오는 이유가 AI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어려움 산업안전보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희 대학원에서 지금 학생들한테 챗GPT 가지고 여러 가지 챌린징한 프로젝트를 갖다 레포트 줘보고 해보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한계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한계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스몰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몰 데이터 가지고 이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멈춰버렸네요. 예, 이 전에 데이터가 별로 없죠. 이 스몰 데이터거든요. 산업안전보건 데이터가. 스몰 데이터 가지고는 AI가 기본적으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게 가장 많이 지금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AI에 대해서 챗GPT나 해서 에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가 어디냐? 데이터가 적은 데가 또는 특수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 에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산업안전보건 해보면 대부분이 에러입니다. 실제 해보면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포텐셜이 어디에 있느냐? 산업안전보건에 센서와 결합되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센서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델이 1대 29대 300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일어난 사고는 그런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고가 조금씩 나는 것은 계속 조금씩 나고 경미한 재해로 끝납니다. 그 경미한 재해가 중대한 재해로 이어지는 케이스는 최근에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중대재해는 대부분 한 번도 안 나다 뻥 터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의 격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 조금씩 나는 데이터를 모은다고 해서 중대재해를 예측하기도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거의 분리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저 하이니의 모델이 나온 1940년도에 매뉴얼 워크할 때 재봉틀 가지고 막 옷 만들다가 한번 찔릴 뻔했다 한 번 찔리는 거 이때 통하는 거지. 지금처럼 이 장치 산업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1대 29대 300이 사실상은 잘 통하지 않는다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지금 센서는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우리 눈앞에 바로 다가와 있고 공기청정기에 PM2.5 센서가 달려 있고 뭐 애플리케이션 측정기도 많이 있고 우리 스마트폰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센서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스몰 앤 미디움 사이즈 엔터프라이즈에서 작은 기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뭐 우리는 법을 안전보건 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업장 입장에서 봤을 때 소방법도 엄청 많고 환경법도 엄청 많고 가스법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사업장한테 산업안전보건법을 얘기하라는 건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운전하고 계실 텐데 운전면허를 땄을 텐데 여러분 도로교통법을 읽어보셨습니까? 도로교통법 모르고 운전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의 규제 스펙트럼이 오브젝티브 스펙트럼, 오브젝티브 리스크.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냥 위험을 객관적으로 판명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위험 물질 10종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위험 기계 10종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무조건 사고 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걸 프레스가 있으면 프레스를 누가 쓰느냐 이게 시츄에이셔널 리스크 또는 인바이러먼탈 리스크입니다. 이것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으로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위험이 확 달라지겠는데 여기까지는 일정 부분 데이터나 프로그램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해결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즉 위험이 얼마나 크다 또는 어디가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이 매니저럴 리스크입니다. 이 매니저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즉 안전은 안전 기술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추락 간단하지 않습니까? 높은 데서 방호 정책 제대로 하지 않아서 떨어지는 것. 근데 안전이 왜 어렵냐면 그걸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각자의 스테이크 홀더스 각자의 여러 역할이 결부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이냐가 어려운 겁니다. 그게 안전이거든요. 그게 안전의 매니지먼트고 이게 결국은 그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얼로케이션하고 어떻게 롤플레이를 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데는 AI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이 타입 3 리스크 어세스먼트 자기 사업장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어프로치해야 되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AI는 상당히 포텐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리얼타임 모니터링이 되잖아요.
실제 측정 한번 해놓고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이 되면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레귤레이션 스펙트럼 측면에서 3형으로 옮기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거 한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의 과거의 커맨드 컨트롤 시스템에 의해서 1년에 2번씩 체크하는 것, 뭐 1년에 한 번씩 체크하는 것, 무슨 유효위험 방지계획서 한 번 작성하고 마는 것 이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시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스위칭 시켜주는 그 폴리시 체인지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러한 일정 부분의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사업장에서 이 3형의 소위 얘기하는 위험성 평가와 자율관리,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만큼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해줘서 일정 부분 면책을 해주거나 형량을 감경시키거나 또는 가중시키거나 하는 것을 앞으로 도입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AI의 도움을 받도록 그 길을 열어준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안전 사회를 좀 이룩하는데 또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AI는 상당히 포텐셜이 있는데 아까 싱가포르에서 얘기했다시피 마인셋 그리고 오너십 그게 선행 조건으로 돼야만 그리고 AI는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AI가 목적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기술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거의 세계가 동시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면 미국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아프리카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 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또는 어떻게 쓰여짐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AI와 결부된 산업안전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주 우석대학교 정승원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은 산업재해 노동자를 위한 정책 개발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연구, 고용노동 행정자문,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재해 재활 서비스 발전과 장애인 고용 재활에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 재활상담 전문가로서 한국직업재활학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우석대학교 정승원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다는데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여기는 이제 산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의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조금 더 다른 시점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산재가 발생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 과정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산재 근로자가, 산재 노동자가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가요? 네. 앞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사망률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각 나라마다 사망률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업무상 사고 사망 만인율을 보면은요, 22년 기준으로 하면 1.1 정도가 됩니다. 재해율 전체는 0.65% 정도 되는데요. 이 제일 처음에 보시면 저쪽에 이 부분 굉장히 높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시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련 정책이 만들어졌던 시기이고요. 그 이후에 계속 떨어지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시점을 보실 수가 있죠. 이때에는 이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그 산재보험으로 적용받지 못했던 업장이라든지 또 근로자들, 이 사람들을 위한 치료 보상과 관련된 제도들이 확대되는 그런 시기에서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22년 기준으로 0.65% 정도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재를 경험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하고 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어느 정도 돌아오는가를 보시면 69.20%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가 돌아오지 못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년 어떻게 보면 6만 정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시 찾아야 하는데 이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굉장히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손해가 될 것이고요. 개인의 입장에서도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리턴 투 워크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고 그러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재활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활 서비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해서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산재보험제도는 1964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앞서서 아마 들으셨겠지만 올해로서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법률에 근거해서 재해가 발생하고 나면 이제 치료를 하고 또 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복지 서비스는 이제 탄탄하게 지원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직업적 측면에서의 재활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법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재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안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2000년도부터 이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2006년부터는 재활 서비스의 중기 계획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또 2008년도에는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재활 서비스를 계획하에 중기적으로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올해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해당되는 제6차 재활 중기 계획이 마련이 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제6차 재활 중기 계획에 근거해서 보면 2027년까지 직업 복귀를 78%가 좀 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를 삼고 있고요. 이 전략 방향은 좀 더 산재를 입은 근로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좀 더 통합적인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좀 더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략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문에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보상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재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산재 근로자가 직장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이런 보상 관련된 또 재활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재활이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떠올리시는 게 있죠. 병원, 치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다양한 모든 영역에서의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즉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과 직업적 측면, 경제적인 측면, 또 그것을 도와주는 보조공학적인 측면, 그리고 심리 사회적 측면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활 서비스는 이런 종합적인 영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재 근로자들을 위한 재활 서비스의 종류이며 순서인데요. 의료 서비스 지원과 또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 또 취업을
다시 갖기 위한 지원, 그리고 사업주에게 다시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오늘 이런 것을 상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재활 서비스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오늘 초점을 좀 두고 있는데요. 이 재활 서비스는 전통적으로는 산재를 입고 나면 이 산재를 입은 사람이 그냥 다시 자연스럽게 복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점적인 재활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경험을 하게 되고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기준을 정해서 그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 재활 서비스를 연계하고 또 치료를 하고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심리 사회적인 재활과 더불어서 직업적인 재취업 그리고 직업적인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인력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한계가 있죠. 인력들이 좀 적고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직업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2022년도에 만들어져서 2023년도 3월부터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AI를 활용하고 또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상담을 하고 또 관련된 직업군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 AI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죠. 데이터를 모아서 또 가장 적합한 직업군들을 추천해주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 산재 근로자의 직업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크게 이 시스템을 내일 찾기 플랫폼이다 이렇게도 소개를 하는데요. 크게는 개인별로 최적화되어 있는 맞춤형 일자리나 또 직업 훈련을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이 필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면 다양한 정보를 추천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쉽게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요, 이제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공공 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협업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2018년도까지 산재 요양 종결을 하고 또 재취업에 성공한 한 7만 케이스 정도의 데이터가 모여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한 11개 정도의 변수를 입력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새로운 산재 근로자가 와서 가장 적합한 직업군을 추천해 달라라고 하면 이 AI가 이것들을 추천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11개의 변수 중에는 이전에 어떤 직종에 근로를 했는가, 또 산재 당시에 직종이 무엇이었고 업종은 무엇이었고 성별, 상병, 고용 형태 등등의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에게 가장 비슷하고 적합한 그런 정보들을 추천해내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해가 발생을 하면 의료보호나 또 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넣죠. 그러면 그때 이 AI를 활용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지금 상명 정도나 중증도 이런 것들을 분석해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 분석하는 것을 AI를 통해서 선별을 하고요. 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같은 이야기이고요. 이런 그 지능형 재활 추천 시스템을 이제 202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조금씩 늘려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보시면 한 12만 정도 대상으로 제공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직업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 중에서 일자리 정보랑 직업 훈련 정보를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최적화된 3개의 직종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대 20개 일자리를 추천을 해서 그러한 그 전체 60개 정도의 일자리를 정보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건데요. 직접 찾아와서 상담자를 만나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재가 발생되면 요양 중에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인 서비스보다는 핸드폰을 통해서 쉽게 접근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만들었고요. 이제 내일 찾기 메타버스 서비스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이제 쇼룸도 있고 인테이크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룸, 그리고 또 깊이 있는 좀 더 중점적인 상담을 하는 내일 찾기 상담을 하는 그런 룸도 있고요. 그다음에 잡페어 하는 공간도 있고 체험하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시험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앞으로는 확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보시면 직업훈련이라든지 적절한 직업군들을 추천하는 시스템은 전체 이제 5만 7천 정도의 케이스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활용하는 거 보면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재취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비율을 보면 평균 그 재취업률이 보통 20%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니까 31%가 넘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서비스들을 좀 더 추천하는 서비스와 함께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을 하는 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그러나 이제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적정한 데이터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느냐, 정확한 데이터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문제시하면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한정적인 서비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애인들의 모든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 서비스들을 확대시켜가는 것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겠죠. 그런데 이 메타버스에 접근하는 분들이 이 IT나 이런 것들이 활용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사실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밸런스를 맞춰서 온오프 상담 체계가 잘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정확한 정보들을 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직접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데요.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이런 재활 상담 전문 인력들을 뽑아서 배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잡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전문 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더욱더 이런 인력들을 많이 배치를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적재적소에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 그리고 환경들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 지금도 이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산재 근로자가 어떻게 직장 복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궁금해하죠.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돌아와서 그 일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실현할 수 있을까? 그때에 요양을 하게 되는 이제 병원 안에서 잡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작업 능력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전과 후에
직업 능력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신체적으로 회복되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때 이 AI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 BR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직업 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확장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 작업을 하고 시행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AI를 활용하는 것 참 좋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또 서비스를 추천해주고 또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어주는 이런 활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그 산재 근로자들에게 아주 적합하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인력들을 함께 양성하면서 이 AI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미래에 우리가 양쪽 축을 중심을 잘 잡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우리 산재 근로자들 안전한 곳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산재가 발생했을 때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룩셈부르크대 포토가 시오넥 연구원입니다. 포토가 시오넥 박사는 현재 룩셈부르크 대학교의 유럽 비교노동법 분야 연구원으로 있으며 2023년 이화여대 교환교수와 서강대학교 선임연구원을 지내 한국과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위탁으로 플랫폼 노동과 작업장의 알고리즘 관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Okay, I will just continue. Sorry for that interruptions. So here I'm very sorry I regret not being able to be now in Seoul in person, but I'm very glad to be able to connect with you in this way. And the topic of my presentation will be about the EU regulations addressing challeng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ic management with regard to worker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o we already heard during this forum many brilliant examples of how technology, how AI-powered tools impact in a very tangible and powerful manner the OSH workers for the benefit. And I can just add very quickly an example from Europe. There is a French company that provides smart, intelligent shoes that are packed with sensors and that that really enable workers to communicate in a very quick way any emerging OSH risks. Also, they track behavior patterns, which enables to detect in a real time any dangers that may occur at the workplace. On the other hand, the generative AI is now gaining a lot of traction. And another example from Europe is a generative AI startup, Erudit, that can provide real-time insights and analysis of team performance. And it promises to measure burnout risks, turnover risks, or engagement. So we can see also how AI can be applied not only to improve the physical health of workers, but also to tackle some of th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challenges. In yet another example that I find quite valid in this context is Workmetrics. That's an Australian work management platform that offers a range of functions, from injury management systems or incident reporting to immersive augmented reality workplace training. It also provides some plans for return of injured workers, so that links nicely to the previous presentation we had. It even offers the AI-powered chatbots that help to provide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So without further ado and without more examples, we can see that really there is no scarcity of now AI-powered mechanisms that help to improve workers' safety and health. It doesn't, of course, come without any risks related to monitoring, to data protection, or to distress that such mechanisms, if they are used not transparently, can cause.
And I like to refer more broadly to not only AI, but to algorithmic management. There is no legal definition. There is not even an agreement in literature on what that could mean. But this term for me captures the automation of all managerial functions, from recruitment, work allocation, disciplining of workers, their monitoring, evaluation, training, determination of pay, sanctioning, or dismissal. Right? So what was previously performed by human managers, it all can now be increasingly automated. And it comes with many OSH-related risks, such as the datification of workers. Now the fact that the work activity can be now extended, that workers are required increasingly to be available and to act as the algorithms are pushing them to. There's also lack of autonomy and control over the work performance, and it all increases workers' stress and anxiety, which has very clear impacts on their mental health. It creates also ergonomic issues, such as repetitive movements and many other problems, right? And now moving to the core point of my presentation is, how does the European Union regulations address these challenges, right? And of course, time does not allow me to go through all applicable and relevant instruments. We need to know that there is no single regulation that would tackle it all. Indeed, there are many directives or regulations that are addressing some of the issues at stake. And I will briefly go through the OSH Framework Directive, but also and AI Act and Platform Work Directive, which are now the core in the core of the attention and of the debate. However, when we talk, for example, about the working time intensification, there are other instruments such as Working Time Directive or Work-Life Balance Directive that, even though they are not AI-specific instruments and they are quite old, so they were conceived much before the advent of new technologies, they still have some mechanisms that can protect workers. Now, having mentioned thi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Framework Directive, which is over 30 years now, but I need to analyze it with you because it is really the cornerstone of the regulatory framework in the EU that sets out the general principles that protect workers against the OSH-related risks. And it provides a general duty of the employer to ensure workers' safety and health in every aspect related to work. Importantly, it has the proactive risk-based approach. So basically, the employer needs to adjust the protective measures to the changing circumstances. This directive provides a series of safeguards, such as with regard to training, and also consultation with workers or their representatives, also when new technology is being introduced. Again, this instrument can be considered as relatively important in this AI context, even though nothing regulates explicitly algorithmic management or AI. Here, I think I will skip the more individual, more specific directives. They are called daughter directives, and they relate to specific sectoral aspects of OSH, like directive on display screen equipment or directive on work equipment. What is really important is to note that this risk management approach and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rights, also the right to provide OSH training, are well suited to address some of the risks we are talking about also in the context of AI. However, there are many limitations of these instruments. For example, they only apply to employees, to those in the formal work relationship, rather to self-employed or to those in 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 This is a little bit of a gray zone. Now, all eyes are, of
course, turn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now I'm referring to the most recent version that was adopt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in March, on the 13th of March this year. This text is not enacted, not enforced yet, right? But it is still being, in a way, finalized. Still, referring to, let's say that the general logic of this instrument is that it is a risk-based approach instrument that introduces a gradation of risks that are related to AI systems. And this is an image, a pyramid taken from the official website of the EU Commission. Some AI risks are classified as those that pose unacceptable risk to human rights and to health and safety, and they are banned. They are just prohibited in the EU. Some others are quite strictly regulated as high-risk systems, and then some others that do not pose limited or minimum risks. They are not under such a strict control. They are rather loosely regulated. And in our context, it is important to look specifically at work-related regulations in this AI Act, right? And there is a provision placing the ban on such systems that infer emotions of a natural person in the area of workplace. There is an exception to this rule, namely that AI systems that are placed on the market strictly for medical or safety reasons, for example, systems intended for therapeutical use. So this is actually quite a dangerous loophole, you could think. Also, apart from that, most systems that are used at the workplace are automatically classified as high-risk systems. And this is regulated in explicitly in Annex 3. Here we can read that it refers to AI systems that are intended to be used for recruitment or selection of natural persons. It regards also the targeted job advertisements, those systems that filter job applications and evaluate candidates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high-risk systems are also such systems that are intended to be used to make decisions that affect somehow terms of work, that are used to promote or to terminate work-related relationships, to allocate tasks based on individual behavior, and to monitor and to evaluate workers' performance. This is quite a comprehensive list, and it's even more comprehensive than the previous drafts that originally the Commission came up with. However, there are some, again, exceptions to that in Article 6. Basically, when there is a suspicion that the system does not really pose major danger to health and safety, that there are exceptions to that. For example, if it's just a very narrow technical application of AI. Now, if we have an AI system that meets the definition of the AI Act, and if it's classified as high risk, then there are many obligations put primarily on the providers of the system. So those that really design it, not those that use it. We will come back to the deployer's obligations later. But it's mostly about really providing a risk management system and a quality management system that should be put in place. So providers should identify and analyze the reasonably foreseeable risks that such an AI system can pose. Also, come up with the corrective actions. They have duty of information regarding workers. They should ensure relevant conformity assessments, and many, many other technical duties that I do not have the time to go through now. Apart from those obligations, there is also a set of obligations that are imposed on deployers. So in our case, employers, right? Those that use an AI system, they should ensure that such systems are used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in the first place. Also, they should assign human oversight and should monitor the operation of AI systems based on the instructions.
And if there is a suspicion that something is going wrong, they should inform the providers about such a misuse. And very importantly, there is also some collective dimension to this obligation. So before putting into service or use AI, high-risk AI systems, deployers, who are employers again, should inform workers' representatives and the affected workers that they are subject to an AI system. That's about it from the employer's perspective. Again, this AI Act is only now being finalized, and much will depend on how it's implemented in the national member states. And there will be technical guidelines that follow and a lot of soft law. So, it is a work in progress still, and it remains to be seen how effective it will be in the workplace, given that it's a product safety regulation in the first place and not an act that was then the goal of which was to vest individual rights. No, and yes, then leaving AI Act aside, I should also mention another very recent instrument. It was actually adopted only 2 days ago by the European Parliament, namely Platform Work Directive. That is a very specific instrument concerning only those providing their work services through digital labor platforms. Why it's important is that this digital platform economy is really a credo of algorithmic management systems. So there is a whole chapter in this instrument considering automated decision-making and automated monitoring systems. And here there are very concrete obligations imposed on platforms. Firstly, information obligations. Platforms shall inform digital platform workers about the fact that they are under the usage of algorithmic management. Platforms shall not process any personal data on the emotional or psychological state of platform workers. Platforms shall also evaluate the risks related to AM. They should assess if the safeguards are appropriate, and they should take the preventive protective measures. They also even should, avoid the usage of algorithmic management that result in what is called undue pressure on workers or puts their health at risk. And they should also provide some reporting channels for that. So this is another case, another piece of the puzzle in the European Union legal framework that one way or another address the OSH-related risks in the algorithmic management systems. Here, I will just conclude with very general remarks that indeed we are now on the verge of figuring out how to tackle this very rapidly developing technologies, and the fitness of many instruments that I now very briefly went through is still untested, right? It will a lot depend on the interpretation. We will also have to see how they interrelate, right? So how this is a network, so we need to have holistic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f, let's say, GDPR and AI Act and Platform Work Directive, and also more research on AI-related OSH risks is needed. There are some gaps that both stem from the novel instruments and the older ones, so the general ones that are still applicable, but not very AM specific. And many commentators now are reflecting on whether we need a very specific regulation on AM in the OSH context, right? And there are good arguments for that, but still there is nothing, let's say, in the agenda of the European Union legislator with that regard. It is definitely not an easy fix, but still there is a lot of instruments, regulations that have great potential, and they need to be mobilized as they are now. So with that, I conclude. 감사합니다, and I look forward to the comments and discussion. 마지막입니다. 독일 전기기술협회 디지털 인공지능 본부장을 맡고 있는 할렌스 레벤 박사입니다. 유럽 표준화위원회와 유럽 전기기술 표준화위원회의 합동기술위원회 21회 의장으로서 EU의 AI법을 지원하는 표준을 만들고 있고 OECD의 AI 위험성과 책임성 워킹그룹의 공동의장 등
AI 윤리, 생성형 AI 영향, 사생활 보호 문제 등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VD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제가 유럽 표준화위원회, 특히 이 AI 법안과 관련한 그런 분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법을 고찰해 보면 위험 관련한 이 피라미드는 이미 이전 발표자께서 공유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다양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AI 법률을 정의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아주 높은 상위 수준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편향, 위험성 등등에 대해 관장하고 있지만 세부성은 다소 미흡합니다. 세부성을 보시면 다른 곳에서도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책 입안에 있어서 갭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접근법이 유럽에서 운영되어 있는지 지난 40년간의 그 접근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입법 체계가 이와 같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입법 체계를 통해서요, 입법부가 있습니다. 규제와 표준화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요소를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규제를 할 때 높은 수준으로 정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표준화는 어떻게 이 요건을 실행할 것인지 그 방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화된 이 기준은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화 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실행하고 이행할 경우 이행자는 이른바 적합성이라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이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조화 기준, 하모나이즈드 스탠다드는 것은 수용이 되는 것으로 이 레귤레이션 규정을 이행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간주되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 스탠다드, 기준을 갖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규정, 레귤레이션과 함께 스탠다드도 함께 병렬해서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럽 의회에서는 1년의 이 조건들을 갖춰야 한다라고 정립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요소는 유럽위원회에서 AI 법률과 관련해 표준화 관련 요건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강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 용어와 요건 관련한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위험성 관리와 관련한 표준화, 거버넌스, 기록 관리, 투명성, 인간 감독 등등과 관련한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준화 어떻게 제정할 수 있을까요? 자,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글로벌 차원의 3차원에 거친 표준화 지형을 보고 계십니다. 세 가지 주축이 있는데요.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있습니다. 유럽 차원에서는 CEN, 그리고 CENELEC, ETSE라는 기관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보면 저희 독일의 이 예시를 이와 같이 기관 차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차원에서 위원회는 AI 기준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인트 커미티, 합동 커미티 위원회로서 하게 되는데요. 국제 차원에서는 JTC 1, SE42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본 회의가 발생하게 되겠죠. 한국의 경우에도 아마 이 컨퍼런스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차원에서는 또 테크니컬 커미티 21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도 이 좌장으로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비슷한 차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입법 체계를 통해서 유럽 규정, 그리고 유럽 정책 기반과 그리고 유럽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위원회에는 복수의 워킹 그룹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를 제정하고 이 표준화 요구에 대응을 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위원회의 규모입니다.
물론 이 위원회는 유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명 이상의 전문가가 JTC 21에 있고요. 24개국 이상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옵서버 참관국이 유럽 역외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각 국가에는 내셔널 미러 커미티 동일한 수준의 위원회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본 커미티에서는 코멘트를 하고 또 표준화 심의와 관련해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00명에서 2,000명의 전문가가 유럽에서 현재 조합 기준을 AI 법률 관련해서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본 장표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황 대시보드인데요. JTC 21 관련해서 워크 아이템 항목들을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두 개 패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측을 보시겠습니다. 이 매트릭스가 보실 텐데요. 이 파란색, 청색, 정사각형이 보이실 텐데입니다. 다양한 워크 아이템이 있는데요. 표준화 요구와 관련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워크 아이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JTC 21의 과업을 보시면 상당 부분 표준화 요구에 대응하는 워크 아이템이 상당 부분 포진해 있습니다. 소수의 경우에는 AI 액트 법률 이외의 것들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강조하고 싶은 영역이 이 좌측 중앙에 보시면 흑색과 청색으로 되어 있는 칼럼이 보이시죠? 유럽과 국제 워크 업무 관련한 아이템이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청색의 아이템의 경우에는요. 국제 혹은 또 병렬로 ISO 또 IEC와 함께 개발되고 있는 아이템을 뜻합니다. 반면에 흑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럽에만 특이적으로 국한되고 유럽에만 독립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아이템을 뜻합니다. 목적은 시간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국제 표준화 정립에 있어서 다양성을 정립하고 또 국제와 유럽 기준 간의 그런 차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어떤 도전 과제에 맞닥뜨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유럽 조화 스탠다드를 2년 이내로 최종 제정해야 합니다. 스탠다드를 보통 제정하는 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죠. 쾌조의 사인이 있다면 이미 2021년부터 저희가 이 작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유럽위원회에서 그런 요청을 받은 바 있는데요. 2023년에 이 리퀘스트를 이미 받았고 이미 앞서서 그 전에 이 작업을 착수했기 때문에 국제적 차원 그리고 ISO, IC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걸 보면서 유럽의 엣지라는 그 유럽 전기통신표준위원회 관련 작업도 많이 이행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준화 기구들이 있죠. 폭넓게 보면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등등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컨소시엄의 형태로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은 누가 JTC 21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일까요? 룰은 명확합니다. 표준화는 컨센서스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유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계, 시민사회, 소비자 단체,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 노동자들, 보안 관계자들, 안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죠. 위험성 관계자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립 AI 미러 커미티입니다. AI를 하는 그런 동일한 스코프의 위원회를 뜻하고요. 두 번째로 NX3이라는 메커니즘, 즉 직접적인 유럽 차원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4개 기관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유럽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고 유럽 표준화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내셔널 미러 커미티, 국가위원회를 통할 필요가 있죠. 이코스는 있고요. 그리고 액세스는 인더스트리 있고요.
SBS는 중소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SET는 이제 노조와 근로자들의 우려사항을 반영하는 기관입니다. JTC 21에는 리에존이 있습니다. 연락망이 있고요. 기술위원회, 협회, 그리고 전문가 네트워크망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밀한 협업을 엣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The question that 우리가 we need to 던져봐야 ask, 하는데요. 좀 however, 더 is 폭넓은 broader 차원의 질문이라고 할 수 because 있습니다. the AI Act only covers 한 one part of the 생태계에서 ecosystem for AI 저희가 필요한 that we 부분을 need in 관장하고 Europe. 있는 게 AI 법입니다. Because the AI AI Act is 법은 mostly concerned 컴플라이언스, with 그러니까 compliance, 준법에 대해서 and consequently, the 다루고 harmonized 있습니다. standards that we are 그러니까 building AI that support 법을 the AI 지원하는 Act 것이 only cover 조화로운 compliance, and they 교제이고요. only cover 이 certain 부분은 high-risk scenarios. 규제의 So 준수와 it is a very 관련된 부분을 strong 다루고 piece of 있습니다. legislation, but it is also quite 하지만 그 범위가 매우 limited in its scope 제한적이라고 할 that it 수가 covers. 있는데요. Fortunately, AI 법은 the AI Act has got an extension 저희가 mechanism, 좀 더 if you like. 확장해서 보자면 There's a mechanism in Article 지금 69 for codes of 69조를 보면 conduct 행동 to be 강령이 있습니다. recognized 그러니까 AI under 법 the 내에 AI 행동 Act, 강령이 but codes of 있고요. conduct that go 이 beyond the scope AI of the AI 밑에 있는 Act. 행동 And this opens up 강령은 a chance 69조로서 to 그보다 create 더 폭넓은 standards 범위를 that not 다루고 only 있습니다. support compliance, but that also support competitiveness. And we've heard in an earlier conversation, I think the colleague from Singapore mentioned that ideally industry likes measures that support both competitiveness or efficiency, as he put it, and compliance. And there are a number of consortial frameworks around. There's a VDE spec that we created recently. There's the Positive AI framework created by a French consortium. There's the IEEE series, and there's also the AI Verify framework in Singapore. And some of these frameworks take an approach that is quite similar to the energy efficiency label. So these are rating systems for certain desirable characteristics, for transparency, for privacy, for accountability, fairness, or reliability. And we're currently in the process of combining and aligning all these specifications in a so-called AI Trust Alliance to make sure that there is a directly adjacent part of the European ecosystem, directly adjacent to the AI Act and harmonized standards, and recognized as a set of codes of conduct. So this is something that we're building right now between the organizations listed here. And this will be around creating specifications, creating integrated labels for AI trustworthiness, to align the certification and auditing paths, and also for distributing tools and automation to make it easy to achieve good ratings in such a label and set of standards. These are the organizations that are currently part of the discussions for creating the AI Trust Alliance. You can see that there are a number of very big companies. There are also a number of governments as well as European institutions interested in this. And we're hoping to launch this initiative formally in the autumn of this year. And with this,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thank you again for the invitation to this conference. Thank you.